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 38석을 확보, 양분화된 정치 구도를 깬 주역으로 주목받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삼선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당대표 역임. 국민들이 신당 창당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야가 모두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 국민들이 여당도 야당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도 야당도 왜 국민들이 이 두 당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 필요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신당 창당과 내년 총선 변수,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혁신위원회 요구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지도부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내부를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당 쇄신이 가능할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신경전이 지금 격화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을 향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은 오히려 김석기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이른바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혁신위가 출범을 할 때 김기현 대표가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하는 그 역할대로 혁신위의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당장 친윤계 핵심들의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론 얘기들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당이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은 좀 제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사실은 어떤 중진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또는 그 지역구를 옮긴다고 할 때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이 보는 국민들도 감동이 있고 또 당도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걸 이 혁신위에서 먼저 말을 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아무리 중진들이 결심을 한다고 해도 힘이 빠지기 마련이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미리 어느 정도 그 사전에 여러 가지 교감한 끝에 중진들이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은 현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보는지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나와서 제가 여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그 12월 초에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그게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은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대위가 좋으냐 아니면 지금 현재 지도 체제가 좋으냐 이런 논쟁으로 빠지기보다도 네. 어떻게 하면 내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해답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맞다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얘기가 무성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 의원은 국민의당 신당을 통해서 38석을 얻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둔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마디로 실패 확률이 높다,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개혁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당들과 차별화된 어떤 비전이 필요한데요. 네. 현재 여러 3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서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에 제가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을 때는 전국에 걸쳐서 거의 다 후보를 다 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례대표 1번, 2번 두 분 다 아주 유명한 물리학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것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게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요. 네. 저는 다만 만약에 이 양향자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도 흔쾌히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하는 당이 있다면 그 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당을 과연 만들 것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 네. 그리고 또 뭐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 이제 신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권 일각에서는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때처럼 껴안고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잘하시잖아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과학적인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네. 거기를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호남에서 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호남, 민주당 그리고 또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편인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그쪽으로 틀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당 자체는 성공하기는 힘들 겁니다. 단지 만약에 그 당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여당이 더 유리하게 될 거다. 네. 뭐 저 같은 의미로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여당이 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오히려 여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겁을 내서 오히려 몸값을 올려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신당 창당은 어떻게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사실 신당을 하려면 우선은 전국구에 이렇게 사람들을 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네.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그 비전들이 필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그 셋 다 지금 없는 형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어떤 선택이 예상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 무소속으로 어느 지역에 나가든지 뭐 그런 것이 아마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할론에 대해 분분합니다. 총선 출마, 뭐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등 선거 지휘, 내각에서의 역할 등 다양하던데요. 최근에 지역 방문, 정치적 발언,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총선에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수도권에 인재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작년에 그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감이 되시는 분들이 대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말 중요한 수도권,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을 가진 그 수도권에 지금 출마자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에서 나와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는데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 안 의원의 위치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에 제가 그 우상호 바로 직전에 민주당의 대선 총괄 기획단장,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죠. 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자기들은 일주일 전에 보니까 저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런 그 후보 단일화만 없다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답니다. 네. 근데 결국은 후보 단일화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가 작은 게 걱정이 아니라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전체 목소리가 작은 게 걱정입니다. 네. 사실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그 지지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당이 현실적으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좋은 정책들을 내고 만약에 용산에서 민심과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을 내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같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를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립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네. 뜻입니다. 왜냐하면 용산은 직접적으로 민심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 당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민심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용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때 가끔 이 민심과 약간 동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서 민심과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현재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당갑에 출마를 하면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2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재보궐선거에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안 나온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어떤 언론사에서 다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당갑 출마를 결심을 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당에서도 그런 그 경기도 전체 선거판을 흔들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내 공천에는 어떻게 공천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처음 제가 그 출마를 했을 때 저는 제 지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13일 본선거 기간 동안에 지원 유세를 50회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끝나고 나서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탈진 상태에 빠질 정도로 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 당선시킬 계획입니다. 분당갑도 여전히 격전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심이 사실은
제가 하는 의정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네. 전체 정부에 대한 민심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좀 위기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말 건강한 당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정부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한 당정 관계.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생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직접 하게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국정기조의 전환, 또 네, 인사 문제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네. 맞습니다. 네. 분당은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노도시 재건축법 제정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좀 앞당겨서 추진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분당에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이 노후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다음 제가 분당에 온 이래로 1호 법안이 바로 이 노후 신도시 개발 특별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보다 6개월 더 빨랐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선거 가까이 되니까 이제야 민주당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조만간에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야 정치권 여전히 충돌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또 양특검, 이른바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검법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정쟁의 소재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우선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말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사실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고민하시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당정관계의 변화와 국정기조의 전환, 그다음에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 이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수도권 민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승리에 필요한 요인 앞서 말씀하셨고 변수가 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 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사실은 우선은 인물이 중요합니다. 네. 새롭게 정말 개혁적이고 깨끗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사실 어느 때보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혁신위와 그리고 기존의 지금 현재 지도부가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이게 조금씩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만 되는 이제 그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신당 문제는 큰 변수로 보고 계시진 않으시는군요. 네, 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야당에 불리한 그런 요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선 민심을 얻기 위해 혁신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쇄신보다는 감정 싸움에 골만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자기 양보와 희생이 없는 혁신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희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희생의 가치에 그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강조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국민이 알아주고 그 희생을 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젊은 정치인들 오셔서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진 느낌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계속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핵심은 이후 혁신안인데 당 지도부, 뭐 이른바 친윤,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지금 당의 입장을 아직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혁신위 안에서 이게 좀 시기가 빠르다, 좀 늦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 이런 느낌까지 보여지는데 김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내부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혁신위에서 그간 여러 혁신안들을 좀 내놓았었는데 네. 지금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2호 혁신안. 결과적으로 친윤 그리고 핵심 지도부의 인사들에 대한 험지 출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 누구도 좀 응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금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좀 한두 분이 좀 물꼬를 터주시면 좀 도미노처럼 줄줄이 희생과 결단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원희룡 장관께서 최근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도 본인은 얼마든지 희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네. 저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어쨌든 전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는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것을 이재명 지도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들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비판에 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 혁신위 제안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위가 이번 주에 희생 권고안을 공식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퍼스트 펭귄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이제 김인규 행정관께서 물꼬를 트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될 첫 번째 사람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친윤 주류 세력의 대표이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희생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중진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희생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혁신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좀 부정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역에서 의정보고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든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은 지금 혁신위를 좀 따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인규 전 행정관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좀 불리는 또 친윤계 의원들 역시도 혁신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반발 기류,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혁신위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조기에 혁신위가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더 많이 내려놓고 변화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왔던 우린 전례를 봐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도부나 좀 친윤 이런 분들께서도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 국회가 돌아가고 있고 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예산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와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3선, 4선, 5선 하는 분들인데 마지막까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는 12월 초에서 중순 그 이후에 이런 희생과 결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에 뭐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울산 지역구에서 하루 3차례 의정 보고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4선 의원의 당연한 활동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그러면 울산에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냐 또 이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죠. 네. 그래서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인류한 혁신위가 뭐 사실상 조기 해체, 뭐 혁신위원들 사퇴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재출마 의지를 공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그냥 당 대표가 거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뭐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엔 제가 봤을 때 혁신위가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조기 해체뿐만 아니라 마지막 혁신안이 뭐가 될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내용이 극심해지는 경우에는 혁신위는 분명히 지금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해체하고 네.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혁신위 발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처음 희생 요구가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좀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듯한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서 김기현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 사실 비대위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네. 현재 이제 김석기 최고위원을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이 비대위로 전환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모든 걸 좀 컨트롤하면서 본인이 그런 좀 전권을 쥐고 하는 당대표라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때부터 좀 관리형 당대표로서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실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만약에 그 당시에 조금 지도부 체제에 좀 전환이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지명직 위원들의 전원 사퇴가 있었고 혁신위가 출범했죠. 그리고 인재 영입위가 출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의 역할은 이런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지금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류한 혁신위원장도 지금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혁신위의 제안에 홍원 원장관을 한껏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 응답 없는 당 지도부와 중진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죠?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 인류한 위원장이 상부상조하고 있다. 전 이렇게도 보여졌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공직에 아직 있는 분이 이렇게까지 총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만 네. 인류한 위원장을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올리는데 좀 성공을 한 모양새고요. 인류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만듦으로써 다른 중진들, 지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혁신위가 띄웠던 혁신안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끔 여러 가지 여론 작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완 위원장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식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던데 두 젊은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쏠린 많은 시선 어떤 배경에서라고 보세요? 근데 대중은 항상 좀 새로운 것이나 네. 그간 뭐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를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좀 신선하네. 그리고 좀 다르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결국 당대표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정점에 있다고 보지 않고요. 네. 막상 본인이 실제 총선에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역할을 하시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좀 그런 스마트한 모습을 유지하시면 더 국민들의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뭐 강남 3구냐, 종로냐, 수도권이냐, 대구냐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죠. 뭐 비례대표로 해야 되냐, 비례대표로 뭐, 나오면서 뭐 전국을 누비게 해야 된다. 뭐 영남권에서 나와야 된다. 수도권 험지에서 나와야 된다. 뭐 다양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는 300명 중 한 명이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대권 후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총선에서도 양지를 찾아간다기보다는 수도권 험지에서 전체적으로 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 또는 비례대표에서 좀 후순위, 당선권 좀 밖에 있는 순위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일정 역할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좋은 지지율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도 당선이 되면 차후에 본인이 대선을 준비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행보에도 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 자체가 지금 뭐 관심을 끌게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아주 전략적인 계산 하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의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답지 않게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파이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의 설화는 단순히 이제 법무부에 뭔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엔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뭐 국회에 나왔을 때에도 그렇고 아니면 네.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관심이 뒤따르는 것이죠. 뜨는 한동훈에 이준석이 가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나 때문에 등판한 거면 너무 빨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약간의 견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를 두고 지금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공식 출마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일종의 코멘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전략적인 동반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좀 뭔가 개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향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견제했다가 또 끌어들였다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일단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이준석 신당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던 행보가 또 함께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 한동훈 장관을 대체제로 국민의힘에서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뭔가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대체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이준석과 한동훈의 관계 보완제냐 대체제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저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제3당이죠. 바른정당 경험도 해보셨고 최근에 보면 뭐 밖에 나가서 토크 콘서트도 개최를 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서 지지세를 모으고 계신데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서 신당이 좀 여의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이준석이나 한동훈 이 두 인물에 대한 게 아니라 역대 우리가 어떤 선거를 반추해봐도
분열은 필패인 것은 명확한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두 분이 힘을 합쳤을 때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쇼를 이명훈 콘서트 날 바로 옆에서 여는 걸 두고 이게 뭐 세과시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뭐 유튜버상 이런데 인터넷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건수를 잡아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곱지 않은 시선 여권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임명훈 콘서트를 보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올라오신 분들이 굳이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준석 전 대표를 보러 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트집을 잡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빌미로 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도 봤습니다. 이른바 뭐 무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번역을 제대로 해라 이런 비판을 했던데요. 이 어떤 번역이 틀렸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최강욱 전 의원의 SNS 원문의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총선 관련한 칼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결국에 주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분명 힘을 쏟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이 오래된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걸 본인이 활용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뭐 반박하고 이럴 상황보다는 오히려 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사과를 하시고 네. 반박은 그 뒤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가 먼저다 이런 네. 지적이시군요. 청년 비하 현수막, 최강욱 전 의원 뭐 여성 비하 논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최강욱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정무직 공무원의 공개석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남발하면 이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아직은 사과는 없었고요. 자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강욱 전 의원이죠. 최강욱 전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과 과오부터 반성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최강욱 의원의 태도를 보면 본인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막말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문제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막말에 대한 예방주사를 좀 세게 맞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결국은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듯한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김용민 의원도 뭐 본인이 대통령 탄핵 발언할 때는 서슴없이 말씀하시더니 지금 본인 잘못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 바로 서려면 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의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설화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자신에 대해서 한 표현, 이게 성비하 막말 사과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SNS에 글을 쓰면서 뭐 제가 여기서 좀 옮기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본인의 지역에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아무나 다 나와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뭐 젖소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손수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손수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성원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 관계죠. 근데 그 경쟁자 관계에 있는 상대 쪽에서 아무나 나와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쓰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수조 대표를 겨냥한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입장을 보니까
김성원 의원 측에서는 그리고 이 당사자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본인들은 손수 대표를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적반하장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글을 봤을 때 충분히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민주당이 부끄럽게도 암컷이라는 뭐 단어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설화 논란에 휩싸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성위원회라든지 곳곳에서 입장문을 내셔서 아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비하 발언이 나왔다면 김성원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비롯한 당사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어서 민주당도 중진 불출마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온정주의 결별 또 험지 출마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당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험지 출마가 사실은 비명계뿐만 아니라 지금 친명계에서도 꾸준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보다는 다음 대선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네. 그런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본인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많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사와 재판은 22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총선 방탄조끼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는 그런 무리한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원희룡 장관께서 개항을로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좀 양지를 찾아가신다거나 비례대표를 출마하신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선미 최고위원 의견 어떻습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원희룡 장관은 아마 나오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출마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몸값이 높아진다라는 계산이 이미 저는 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마치 이제 꽃놀이패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더라도 그만, 이기더라도 그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을 신경 써서 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 당대표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아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무언가 공격적인 표현들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재명 대 원희룡의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응할 것이냐, 그 원희룡 장관이 원하는 그 싸움판에 끼어들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젊은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기존 정치권의 어떤 기득권의 벽,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이 세대 교체라는 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엔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22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이번 22대 총선이 세대 교체의 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주류가 누굽니까? 86 운동권 세력인데 사실 그 뭐 86 운동권 세력이든 누구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세대 교체 요구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항상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기관 중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정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 AI다 무슨 과학기술 뭐 경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시는 박성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30대나 40대,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런 이념적인 관성에서는 매우 좀 자유로운 세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들이 뭐 여든 야든 많이 좀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득권 지키기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 그래서 항상 뭐 세대 교체는 여러 가지 바람이 불지만은 막상 뚜껑 열어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 언제까지 시간을?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처음 정치에 들어올 때 그때 느꼈던 초심 과연 지키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회는 어떤 것보다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인데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되면 시대의 변화는 벌써 일어난 지 오래고 그에 발맞춰서 뒤늦게 뒷북치기 바쁘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공고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의 잘못도 그리고 새로운 시대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치,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9.19 군사합의 사실상 이제 파기 수순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북 간에 당연히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9.19 군사 합의 파기가 왜 일어났는지 일단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발사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안보에 대해서는 뭐 여와 야가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당연히 사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먼저지만 우리 안보에는 여와 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대표이시기 이전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위협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든 야든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이에 좀 단호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핀 없는 교각선은 안 된다. 물론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상황 그러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북한의 최근에 돈 없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최근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기술 밀착이 있었다라고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규탄하되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를 했어야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파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바라고 있었던 것이 군사합의 파기였을 겁니다. 근데 남한이 먼저 해주니 본인들 입장에서 오히려 땡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해 오다가 이번에 이 사안을 명분 삼아서 뭔가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육해공 3면에서 군사 행동,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정정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저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 9.19 군사 합의에서 일부의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이고요. 네. 9.19 군사 합의 파기한 것은 북한이 군사 합의를 파기한 네. 것입니다. 근데 뭐 일단 양 국간에 이제 합의하에 뭔가 이제 했던 사안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를 효력 정지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먼저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두 분 논쟁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위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겪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가짐
표현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와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이번 주, 지난주죠? 어떤 추세 변화가 있었습니까? 소폭의 변화라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폭이라는 게 결국 박스권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다. 재검이었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아주 큰 변화가 없다. 그런 이유는 이제 대륙주,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들은 결집을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은 중무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호재는 동력은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지 시각으로 28일입니다. 네. 대통령 잔뜩 부산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평가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8일 현지 시각이니까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상승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보 상태 또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북한이 지난 21일 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도발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라는 결집 효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지가 모이는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미국을 향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지율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흐름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순방을 통해서 엑스포 유치에 영향이 있었는지, 근데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걸 보면 그런 기대감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각 이제 준비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또 중진, 친윤 갈등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혁신위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오히려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핵관과 중진에게 총선 희생을 권고한 것을 두고 잘했다 이런 응답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잘한 결정에다가 45%, 또 잘 못한 결정에다는 27%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높은 잘했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또 전체 여론도 국민의힘 이 중진, 친윤 중진, 또 지도부의 또 결단을 원한다, 또 변화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장 호응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있고 또 변화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까지 그리고 친윤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험지 출마에 호응할 때까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여론의 내년 총선의 분수령일 것이다. 네. 얼마나 적극 호응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인유한 혁신에 대한 평가도 갤럽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혁신위가 여러 안건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그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내놓은 혁신안들과 그 메시지들이 그래도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 여론이 높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갤럽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역할 수행 평가하고 김기현 당대표 직무평가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긍정 의견이 42%인데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26%밖에 나오지 않아서 네. 지금 이 한 당에 이제 리더가 있는데 당대표의 존재감이 더 강하고 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의 존재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인유한 혁신위와 그 험지 출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인데요. 윤핵관과 중진들의 험지 출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내년 총선 또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여론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고 세 가지가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왜 그러면
빨리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이긴 하지만 괜찮겠지. 정당 지지율이 뭐 호각지세이긴 하지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총선이 가까우면서 또 정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지 총선에서 이 호의적인 그런 여론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부담스러운. 특히 중요한 건 수도권 경쟁력입니다. 수도권 지지율이 별로 영남 중진이나 지도부에서 희생이 없다. 그러면은 또 수도권 지지율에 별반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혁신위가 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가동이 된다고, 물론 뭐 일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혁신위원들은 내부에서 뭐 우리가 덜러리 설 일이 있어? 이런 반발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하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다음 달 27일이면 이준석 신당도 과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대구 경북에서도 영남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에서 그 험지 출마 중진,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 찬성이 한 50.4%가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는 29% 나왔는데 잘모름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내년 총선에 대한 승리 전망 가능성이 낮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지금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좀 해라. 특히 이제 지지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이 지역에서부터 조금 선도적으로 뭔가 혁신의 흐름을 좀 보여라라는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마를 선언하면 역풍이 불고 지도부 존립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저도 좀 여론 흐름을 보면 동의는 하는데, 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내 지역에서 사명을 완수하겠고 왜 자꾸 내 지역에 시비를 거느냐. 그리고 나는 대통령과도 매일 3시간씩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라고 자신의 이제 대통령의 관계성도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지지층 사이에서는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석기 최고위원 이번에 선출한 걸 두고서도 체제를 좀 강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정당 지지율에서 국내인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그 지지층의 요구들을 당 지도부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 흐름이 굉장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험지 출마에 화답을 했습니다. 뭐 인천 계양 출마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는데 네. 험지 출마할 경우 뭐 어떤 승산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나요? 그렇죠.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험지 출마 또 불출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중진들이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거든요. 이럴 때 원희룡 장관과 만남으로써 이 군부를 더 뗄 수 있는, 화력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쌍커리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 위원장도 원 장관을 원하고 원 장관도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을 수 있는 대선 후보급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 경쟁력에 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주목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릴 바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인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성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희룡 장관의 이미지는 좀 희생, 도전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원장관 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대선 주자로서의 부각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저도 남지 않는 선거였지만 저도 남는 선거였습니다. 그만큼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조금 이미지를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반전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 장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그 총선에 출마했을 때 여당의 도움 여부가 41대 42로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체 여론의 흐름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동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원내 이제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좀 가벼운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좀 이미지적인 행보들 때문에 저렇게 도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온 건데 그렇지만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또 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와서 아무래도 지금 이 총선을 이기기 위한 승리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카드가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기정사실화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한다면은 뭐 대구 뭐 거론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보도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30년간 이 총선 또 선거 지역구 분석을 해왔으니까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물론 종로에 출마한다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또 현역도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힘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경쟁력이거든요. 그것을 끌어가려면 적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인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은 서울에서도 뭐 강남 그럼 어이구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 나왔어요. 이런 데보다는 종로를 출마함으로써 전체적인 선거판을 견인하는 역할,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나 무당층 그리고 2030 MZ세대가 얼마나 들어와 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한동훈 장관의 이 바람이 주목을 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슈들이 좀 가라앉는 현상. 또 하나는 이준석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준석 바람의 차단 효과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노릴 수가 있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짧게 덧붙이면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이제 모두 총선을 위한 승리 카드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당장 발에 불 떨어진 게 이분들이 실제 출마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느냐, 특히 수도권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느냐거든요. 종로도 이제 뭐 대권 주자로 가는 디딤돌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선 가능한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도 친명계 비명계 공천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대의원 권한을 약화시키고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는 안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 이제 혁신위에서 제안했던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대의원의 권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일반 권리당원의 일을 놓고 본다면은 대의원은 60대 정도의 그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대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그 현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의 출발이 바로 이 대의원의 그 높은 가중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당 내의 지지층에서는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1대1인데 왜 민주당은 60대1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대의원 제도는 그 총선 공천 룰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당대표 선출할 때 이게 대의원이 중요하지 총선 그 공천 과정에서 이 대의원의 역할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내 비명계가 하나의 어떤 그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배 소장님, 비명계가 탈당 분당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저는 비명계 이슈가 적지 않은 이슈라고 봅니다. 상당히 큰 파장을 일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 분당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분당을 하게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내년 총선 대비해서 혁신적일까?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비명 간의 이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분당을 하게 된다면 호남, 또 수도권, 또 50대 초반이 되겠죠. 초중반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2030 MZ세대, 민주당이 왜 이래? 이렇게 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이렇게 되면 굳이 그러면은 지역구는 그렇다 치고 양강구도니까 비례투표까지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있어? 우리는 비명계 민주당을 찍어줄 거야. 이런 또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현수막 논란 또는 암컷 막말 논란 이 부분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보태지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까지 번지면서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워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런 상황인데 네.
인천 계양을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다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만나면서 험지 출마를 자기는 희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출마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체급 맞추기라는 말이 있는데 당대표와 체급을 맞춰서 자신의 지금 현재 낮은 존재감을 좀 높이려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특히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하면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네. 자기 체급 맞추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최강욱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이 성비화 발언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같은 뭐 막말 논란이 각 당 지지율, 총선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박빙 지역에서 치명적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심지어는 뭐 한두 표 차이라도 당선이 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많아야 뭐 1000표. 바로 그런 곳이 이제 박빙 접전이 전개되는 바로 수도권인데 그런 데서 이런 여성 비하 발언 또는 청년 비하 발언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여성 유권자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를 묶고 보면 전체 유권자 수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건 뭐냐 하면 이 혁신에 있어서 또 당의 쇄신에 있어서 이런 비하 발언에서는 정말 엄벌 100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 유야무야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최대의 곤혹스러운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잘 처리하고 징계해야 될 부분들은 끊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총선에 신당 창당 이거 뜨거운 관심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갤럽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NBS 조사에서도 지지 안 하겠다는 응답이 한 69%에 달했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설문 기술적인 어떤 그런 착시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 38, 좋지 않게 본다가 48%고요. 지지할 의향이 있냐가 이제 20%대 나오고 지지하지 않겠다가 60%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하나를 놓고서 지지하겠냐 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요새 30대 초반 나오잖아요. 네. 뭐 비슷한 흐름으로 전체 여론으로 볼 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 신당 지지 여부 이 한 당을 놓고 물어봤을 때 20%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파괴력이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민주당에만 타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쉬울까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민주당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훈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율의 타격을 받는데 그걸 쉽게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뛰어든다 쉽지 않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 자체가 후폭풍을 불러와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또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 몇몇 의석 정도를 얻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조국이라는 인물 개인은 더불어민주당 아주 적극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선 때 투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영향 또 이 선거구제가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신당 만들기가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구 경북 민심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있지만 친박 세력은 없다 이런 의견이 35.8%를 차지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다면 TK 지역에서의 또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글쎄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부각되거나 불거질 개연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경북 지역에 또는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들 총선에서 뭐 뚜렷한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어떤 영향력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향력은 작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영향을 크게 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이 지지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쌍특급법 여야 지금 격돌 예상되고 있는데 조사를 보니까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이 쌍특급 처리 여부가 전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이게 추진이 되어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이후의 일정이 굉장히 지지율과 연동이 되게 깊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민주당이 이걸 또 잘 처리를 못하면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역풍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엑스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28일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데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최에 확정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기준으로 보면 부산 엑스포 개최로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긍정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도 있습니다. 연결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K 지역의 지지율이 대체로 지금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2030년이긴 하지만 그런 기대 심리 자체가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를 못한다면 지금의 국정 수행 지지율 추세와 큰 변화가 없겠지만 개최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동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순방이 프랑스 하러 갔다 왔는데 그리고 귀국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 그게 엑스포 유치 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유치를 못하면은 상당히 좀 많은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 엑스포 개최 여부가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로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그다음에 이종섭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나요? 저도 엑스포 개최지 여부와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거구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목소리가 나와서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관련해서 입장을 낼까요? 낼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자 북한은 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감소시켰던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됨에 따라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발표대로 신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 대치 국면은 특히 북한 내부 결속의 필요성과 내년 총선 등 남북 간 내부의 요인과 맞물려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닌 냉철한 안보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